안녕하십니까. 행정법 강사 고합선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는 뭘 배웠어요? 통치행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아마 행정법에서는 이제 요걸 가리니까 뭐예요? 행정의 분류를 우리가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의 분류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행정의 분류 대표적으로. 그러면 행정의 분류와 관련돼서는 이제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분류에 따른 분류로서 누가 하느냐? 우리가 후라는 거죠, 주체. 자, 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공법과 사법은 주체가 뭐예요? 사인이냐 아니냐? 사인이 주체면 뭐예요? 사법이 되는 거고, 사인이 주체, 국가가 주체가 되면 사법이 공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법과 차이는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럼 우리 행정법에 대해서도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에 대한 분류로서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행정.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행정에서 국가가 직접 그 기관에서 하는 행정,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국가행정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대해서 배운 게 행정은 뭐예요? 통치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국가의 통치권이 일부인 국가행정이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이라는 게 있죠. 자치라는 것은 어디에서 따온 거죠?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을 따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스스로 행정권의 주체가 행하는 행정, 이게 바로 자치행정. 우리나라는 자치행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점차 앞으로 더 활성화되겠지만은 우리 그 근거는 헌법 117조 1라에 대해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주체에 따른 물에서 이제 주체가 국가다 그러면 국가행정, 자치단체장이면 자치행정이 되고, 국가가 이임을 해놨다. 이임행정이 되겠죠. 그러면 국가들은 공공단체가 자기 사무를 공공단체, 대표적으로 이제 자산관리공사, 공사들이 바로 공공단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체의 분류로서 다시 그러면 주체에 따라서 국가행정과 자치행정, 이임행정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읽으면 주체의 분류로서 국가행정이 무엇이고 자치행정이 무엇이고 이행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체에 의한 분류를 봤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임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게 된 목적은 있겠죠. 왜 목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공무원이면 공무원을 따게 한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러면 소방직은 소방직을 따게 해서 목적이 있겠죠. 그것도 우리 행정의 분류는 임무에 따라서 목적에 의한 분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서다.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서행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질서행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기억할 때는 공공복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는 깡패라고 그러죠. 칼을 안 든 깡패라고 그럽니다. 이 공공복리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할 말이 없으면 무슨 복리에 따라서 공공복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질서행정이라는 것은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 여기에서 키워드는 우리가 질서 목적이 되겠죠. 자, 질서에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경찰 국가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형식적인 경찰기관에 대한 작용을 의미하여서나 현재는 경찰 이해기관에서도 담당함까지 넓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서 목적이다. 그러면 질서에 대해서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질서 행정이고요. 자, 거부라는 것은 뭘까요? 거부라는 것은 어떤 행위죠. 우리가 이제 거부행위 하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법을 배우는 사람은 거부행위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채권은 행위라는 게 거부행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채권행위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물권행위가 되겠죠. 물권행위. 자, 물권행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럼 뭐냐? 물권행위라는 것은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물권행위라는 것은 처분행위로서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채권행위라는 것은 거부행위로서 이행부담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라는 것은 사인에게 행하는 행위, 이게 바로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의 주체는 거부라고 그랬으니까 행정 주체가 누구한테 주는 행위를 하는 거겠죠. 거부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제공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죠. 행정주체가 사회국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거부를 제공하여 그들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활동. 그래서 거부 키워드는 바로 여기 제공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잡고 들어가셔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도 목적이죠. 그러면 유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우리가 유추하는 게 법 유도야. 그러면 행정 전체가 사회, 경제, 문화 영역에서 국민의 생활을 일정한 방향으로서 이끌어가며 여기죠. 이끌어가며 뭐라는 거에 촉진시키는 활동. 이게 바로 유도 행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선부처에서 우리가 지향이라는 게 있고 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지향과 지향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향은 뭐에 끌어가는 거예요. 향하는 거죠. 지향은 그러면 반대 의미가 있는 거고 하지 마라. 지향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향하라. 그래서 지향과 지향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향과 지향. 그럼 지향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유도한테 가는 거죠.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촉진시키는 활동, 이게 바로 유도 행정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질서라는 것은 이야기했죠. 경찰적 공공법률에 따라서 여기 거부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공의 의미가 있듯이 거부를 제공하여 그들의 이익을 촉진시키는 활동, 이게 거부 행위가 되고요. 유도라는 것은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걸 유도 행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질서 목적, 그 다음에 거부 목적, 그 다음에 자, 유도 목적. 목적에 따라서 질서 행정도 있고 유도 목적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죠. 목적과 관련돼서는 6개 분류가 있거든. 자, 그러면 계획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뭘까요?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 목적이겠죠. 그러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사회의 모든 활동을 미리 계획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모든 게 증신키라는 게 있어요. 증신키를 잘 잡고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야지. 우리 공인중개사든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객관식이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주관식도 몇 과목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러면 객관식이 문제에 있어 포인트는 뭐예요? 키워드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거나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객관식 맹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 목적이다. 그러면 계획의 키워드를 하는 거고 생활 배려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행대복지국가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계획 행정이야.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자, 우리 시험 준비를 하는데 계획을 잡았죠. 계획을 잡았으면 어디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계획 목적, 계획 행정이라는 의미를 설정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공과라는 것은 뭔가? 세금을 공과하는 거죠. 행정 주체가 조세 분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 이게 바로 공과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를 잡으면 그럼 조세 부담 목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인과 목적에 따른 분류가 키워드가 살아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달이죠. 조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급히 우리가 훌륭한 인정물정 수단을 유지하는 거죠. 확보하는 게 이게 조달. 그래서 우리가 조달 행정의 대표적인 게 무슨 청이 있다? 조달청이 있죠.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인정물적 수단을 확보하여 관리하는 활동.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조달청이라는 거 있고 조달 행정의 근거법으로서 즉 공무원법이 있고요. 국가재정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조달 목적 그러면 조세나 세금을 부과할 목적 공과행정이 되고 그럼 대표적으로 공과행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즉 세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우리가 이런 6가지 형태를 잡아서 매번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자, 임무 목적에 대해서 질서 목적이 있고 거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거부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부 목적이 있고 유도라는 것은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방법으로 이끄는 걸 촉진시키는 활동 이걸 뭐라고 그래? 지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쓰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 목적이다. 계획 행정이고 공과라는 것은 세금에 부과하는 것 같죠. 공과 행정, 조달 행정. 그러면 이인과 또는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6가지 분류 형태가 있다는 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임 또는
자,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로렌츠 폼스타인의 분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서 넓게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목적적 목적에서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협의로 잡아서 재무 아시죠? 세무. 그다음에 애무, 군사, 사법, 행정 등 이게 바로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는 의미를 잡아두고 자,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무행정, 경찰이라든지 복지, 법행정.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을 뽑을 때 경찰직을 시험을 보는데 행정법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법이 여러 과목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렌 폼스타인의 대표적인 분류로서 이제 목적이냐, 국가 목적이냐, 사회 목적이냐, 여기에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주 우리가 출제되고 있는 게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이거는 반드시 잡아줘야 돼. 여기에서 분류는 뭐예요? 효과라는 거예요.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이 효과와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니까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정리해 두자. 자, 침해행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 국민의 자유와 침해죠. 자유.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유민주복지국가라고 이야기했죠. 자유민주국가. 이게 바로 이제 항상 기억해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복지국가야. 자유라는 것은 즉平等을 지칭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복지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자유는 자유라고 이야기했죠. 자유가 내려오고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는平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겠는가? 이게 바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분류. 자, 그러면 자유가 오르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이 올리면 자유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민주복지국가야. 그러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침해하는 게 바로 침해행정으로서 침해하고 제한하고 혹은 의무 부담을 가하는 행정. 이게 바로 뭐예요? 침해행정이라는 거야. 이게 배경으로 규제행정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규제할 건가? 자,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죠. 권리. 자꾸 권리를 잡아야 돼.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 부담을 가하는 행정. 이게 바로 침해행정으로서 대표적으로 규제행정이 돼. 그러면 침해만 주면 돼요?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적 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 금전이나 편익을 제공하거나 혹은 이미 가해진 의무나 부담을 해제하여 주는 행위. 이게 바로 수익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준다는 것은 거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 행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침해행정과 수익규정과 그러면 이중효과적 행정이라는 것은 뭐냐? 봐봐요. 상대방이 이익을 받았으면 상대방은 뭘 받을 수 있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익과 불이익에 관해서 이게 바로 희중효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는 이익을 보면 한 사람은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이게 바로 이중효과적 행정. 이게 바로 뭐면 효과 측면에서는 효과가 두 개죠. 그래서 복효형 행정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하나의 행정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고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발생하는 행정. 이걸 뭐라 그래? 제3자적 그게 제3자적 행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익과 침해를 어떻게 불이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게 이중효과, 즉 이중효과적 행위로서 복효적 행위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효라는 게 있죠. 무효가 뭐예요? 자, 무효가 무효다. 이러면 안 돼요. 무효라는 것은 우리가 승인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 이게 무효야. 여기에 대해서 자, 취소라는 것은 뭐예요?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게 이게 바로 취소가 되죠. 그럼 무효와 취소는 즉 효과적인 측면이야. 효과적, 효력적 측면에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만취된 미성년자를 우리가 한번 보죠. 만취된 미성년자로서 만취가 됐다라는 것은 어사 능력이 없죠. 어사 능력이 없으면 유예 무예예요. 그때는 바로 무효가 됩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로서 취소가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의미를 써주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익과 침해. 상대방이 이익을 범으로써 상대방은 반사적 효과를 받게 되겠죠. 상대방이 이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역차별의 의미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효과적 행정, 즉 목표적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3제 즉 효과 관련돼서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침해 행정, 수익 행정, 여기 이중 효과적 행정 이 세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적 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침해 행정,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 이중 효과적 행정, 법효적 행정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이 이익을 받으면 상대방이 불이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수단과 관련돼서 수단과 관련돼서 자, 수단에 대한 분류가 대표적으로 뭐냐?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국고행정이라는 걸로 크게 이제 세 개로 우리가 구분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적, 거기에 대해서 수단이 있겠죠. 자, 목적과 수단의 관계, 즉 행정법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목적에 있으면 수단이 있다는 것은 목적을 우리가 구분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이걸 실체법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단과 관련돼서 우리가 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적법의 절차법의 목적이고 실체법이고 실체법의 수단이고 뭐예요? 절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항상 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차체라고 생각한다면 자동차가 있어요. 요 바퀴에 해당되는 게 그 절차법이고 요 차에 해당되는 게 그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실체법의 의미도 한번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절차법의 의미도 잡아놓고 우리가 이제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수단 아까 임 또는 뭐예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었죠. 그럼 이번에 대해서는 이제 수단에 따른 분류 그러면 수단에 의한 분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권력적 수단이고 비권력적 수단이고 국고 수단이라면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면 되겠죠. 행정주체가 공권력 주체로서 개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거나 개인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이 바로 뭐예요? 바로 권력적 행정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우리가 형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리? 그러면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으로서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생로병사는 뭐예요? 인간은 생로병사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체인에 따라서는 우리가 늙고 병들고 사망하고 여기 병들고 사망하는 것 이게 바로 생로병사 이게 우리 권리 변동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주체의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는 생로병사지 여기에 대해서 객체라는 게 있어요. 객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득실 변경이 되겠죠. 취득 얻었어요. 그 다음에 변경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멸해죠. 그래서 득실 변경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고 이 득실 변경이 우리가 이제 변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갖다 대면 생로병사 그러면 객체에 가다면 득실 변경이야. 어떤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떤 권리가 형성되고 났죠. 그러면 넓고 병들고 변경 요게 사평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형성,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 이게 바로 권력적 행정이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고요. 그러면 권력적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게 바로 권력적 행정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권력적 행정이라는 것은 비가 들어가죠. 행정 주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공기업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철도공사라든지 우리가 자산관리공사 또는 토지개발공사 이런 공기업이 있겠죠. 공물 등의 경영관리를 주체로 하는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진리. 그러면 이게 바로 비권력적 행정의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권력적, 비권력적이 있다면 국고행정. 국고행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나눠져요. 그러면 좁게 잡아서 협의의 국고행정이 있고, 그러면 좁게 잡아서 넓게 잡는다는 것은 강의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뭐예요? 강의라는 질문이 들어가죠. 강의라는 것은 뭐예요?
넓게 잡아주는 개념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좁게 잡아주는 거 협이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협이냐 강이냐 이것도 구분을 못한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이라는 것은 넓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가행정은 좁게 잡아주면 협의의 국가행정은 뭐냐? 바로 행정주체가 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행하는 작용. 그러면 국유 일반 재산이 임대, 국가의 물품 구매 등의 작용. 여기에 대해서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잡종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잡종재산은 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권 유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종재산이 뭘로 바뀌었느냐? 이게 바로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잡종이라는 것은 인권 유린으로서 한국 사람과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자. 그게 잡종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잡종의 의미를 쓰지 말고 잡종재산은 뭘로 바뀌었다? 일반 재산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 좀 쓸 게 있어요. 자, 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건 앞으로 납골당이라고 쓰지 마세요. 납골당이라는 것은 이건 일본식 표기야. 지금은 납골당이 아니라 아버지 뼈를 받든다 그래서 그런 봉안당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납골당 요거는 쓰지 말고 봉안당의 의미를 좀 써달라는 거. 지금 많이 희석화시키고 있지만 우리 아직까지 기자들이 납골당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납골당의 명칭이 뭐로 바뀌었다? 봉안당이라고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식 표기야. 일본식 표기. 봉안당은 뭐예요? 우리나라식 표기죠. 아버지 뼈를 받든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잡을 거는 우리 앞으로 닭도리탕 쓰지 말라고. 일본은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닭도리탕을 써요? 이 돌이라는 것은 일본식 표기로서 닭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닭탕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말고 닭볶음탕이라고 쓰는 것도 하나의 애국이라는 것은 우리 사소한 거에 우리가 하는 거지 큰 거에 대해서 애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닭도리탕 이름 쓰지 말고 닭볶음탕. 잡종재산은 일반 재산이고 그러면 이거는 국가로서 떨어진 덜거지 재산을 즉 일반 재산이야. 그래서 나중에 민법에서 일반 재산은 체득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납골당, 봉안당의 의미를 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일반 재산은 임대하고 국가의 어떤 물품 구매에 작용을 하는 것 그러면 협의의 국고 작용이 돼. 그러면 이거는 대등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온 걸 뭐라 그래? 협의 국고 행정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행정사법이라는 게 있어. 형식적 의미의 국고 행정이라는 거죠. 행정사법이야. 형식적으로는 사법 형식으로 행하나 그 목적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자금. 그래서 자금의 대부라든지 수급 저지를 위한 물자의 어떤 매입작용 등을 바로 행정사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단에 따라서 권력적 수단이냐 비권력적 수단이냐 국고 수단이냐 그러면 수단에 따라서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국고적 행정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좁게 잡으면 자 국고적 행정도 좁게 잡는 다음에 협의 국고 행정과 행정사법으로 나눠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의 수단에 의한 분류에서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형식이라는 거야. 형식이라는 것은 늘 뭐라고 그랬어요? 법학에서 절차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형식설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특법에서 형식설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주관설이라는 게 있어요. 주관설, 객관설이 있죠. 객관설이 대표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거는 형식적으로 본다는 거고, 주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 마음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형식설, 주관설, 요걸 절충한 게 지금은 절충설로 빠지고 있죠. 그래서 법학에서는 형식이라는 것은 바로 절차의 의미가 있다. 만약에 주체가 이제 절차를 국가가 한다면 그거는 공법상 행정이 되는 거고 주체가 사인이 된다면 이때는 사법상 행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차와 형식을 우리가 나눌 때 형식은 절차. 여기에 대해서 바로 실체라는 것은 뭐냐? 실체라는 것은 항상 법학에서는 내용적 측면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형식은 절차고 실체는 내용.
그래서 우리가 실체법,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체법, 유명한 법이 하나 있죠. 그게 민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은 즉 실체법으로서 민법을 해석하는 것은 즉 내용을 해석하는 게 바로 법률행위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공법이죠. 공법에 의거하거나 공법의 규율을 받으며 행해지는 행정활동, 이게 바로 공법상 행정이 돼요. 대표적으로 권력행정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면 권력행정이라는 것, 그러면 관리행정, 그 다음에 단순 고건적 행정 등이 이게 속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공무원과 관련돼서 행정법에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바로 기속행정이라는 게 있어요. 기속행이라는 게 있고 기속이라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정하는 것, 자유재량행위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속이라는 것은 뭘까요? 요 기속이라는 것은 자, 공무원은 함부로 할 수 없어. 법률에 기속돼야 돼. 기속행위라는 거예요. 여기는 법률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유재량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기속행정행위가 있고 자유재량행정행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은 뭐냐? 바로 기속행위를 묵집한다면 공무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어서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유재량행위를 껴주면 뭐가 생길까요? 아, 그래요. 바로 뇌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뇌물만 가져와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기속행위와 자유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겠는가? 이게 바로 나중에 행정법의 대원리, 공무원의 대이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속행위와 자유재량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가?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행위의 어떤 규율의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권력행정, 관리행정, 단순 공권적 행정, 이거는 그러니까 공무원 공법상 요거는 기속행위는 법률이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 공법에서 규율되는 형식에 따라서 그러면 요 공법의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뭘까요? 자, 사법의 형식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사법의 규율을 우리가 받으면서 행해지는 행정활동. 이게 행정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행정, 즉 회비, 국고 행정이 그 전형이라는 겁니다. 법행정, 아까 있죠.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것. 아까 유도행정이 있었죠. 직거래 하는 것. 사법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부행정, 유도행정은 대표적인 사법상 행위고 요거는 뭐에 따른 분류냐? 형식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의 분류로서 무슨 행정, 뭐에 따른 분류냐? 요걸 우리가 자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행정법 총칙이 돼. 그래서 행정 총칙 부분에 대해서 뭐에 따른 분류냐? 이걸 다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숙지해 두셔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자, 주체형 분류. 자, 그러면 머릿속에 국가행정이 있고요. 자체행정, 이임행정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주체형 분류야. 자, 이임 또는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질서행정이 있고, 거부행정이 있고, 유도행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행정, 공가행정, 조달행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임 또는 뭐에 따른 분류? 자, 목적에 의한 분류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목적에 따른 분류로서 오라렌츠 폰슈타인의 분류는 대표적으로 목적에 의한 분류의 하나의 갈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침해행정이 있고 수익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효과적 행정, 즉 이익을 받은 불이익이라는 같이 복효적 행정, 그래서 제3자 후효행정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단에 의한 분류로서 권력적 행정, 비권력적 행정, 국고행정, 그러니까 요걸 체계를 잡아놔야 행정법을 앞으로 나갈 때 자, 체계가 탁탁탁탁 쓴다는 겁니다. 자, 법적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고요. 그래서 공법상 행정, 사법상 행정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정의 행정의 분류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우리 문제 중도 수준은 어떤 수준이 되느냐? 우리가 한번 잡아봐야죠.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 자, 대상 상대방의 효과, 수단, 형식에 의한 분류 중에서 같은 분류 기준에 의한 종류로서 같은 분류 종류의 종류에서 묶인 것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까요? 요 중에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수익적 행정, 침해적 행정, 복형적 행정 이거는 수단이겠죠. 수단에 따른 분류. 그럼 아까 이 목적에 따른 분류가 뭐가 있느냐? 주체에 따른 분류로 연결이 돼 있느냐?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연결이 돼 있느냐?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연결, 수단, 형식, 행정의 수단.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분류끼리 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복형적 행정, 임행정, 복고적 행정. 이건 복형 행정 효과적인 측면이죠. 임이라는 것은 목적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탈락이죠. 권력적 행정, 자체 행정, 임행정이 있으면 여기는 탈락이네. 권력적 행정, 공가적 행정, 그 다음에 국가적 행정. 여기에서 여기에 탄력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적 행정과 침익적 행정, 복격적 행정은 요거는 효과에 의한 분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4번이 잘 연계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현재 시험 문제 포인트는 이렇게예요. 주체에 따른 분류, 대상에 따른 분류, 효과에 따른 분류, 수단, 형식에 따른 분류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4번이 절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로서 수익적 행정, 침입적 행정, 복효적 행정, 이익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 아,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행정의 분류 상태를 5가지 형태에서 주체, 그 다음에 거기 수단, 효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과가 있으면 배가 있죠. 거기에다 배추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사과, 배 이렇게 해서 같은 행정의 분류가 다르게 묶인 것, 그것도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 대해서는 행정의 분류에 대해서 봤습니다. 분류를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됩니다.